1900년대 초 굶주린 하이에나들이 득실대던 경성 바다. 그곳엔 조선의 피가 흐르지만 일본의 말을 뱉고 허리엔 사무라이의 긴 이쑤시개를 찬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근본 없는 잡종이라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지만 정확히 20년 후 그를 비웃던 자들의 혀는 모두 영원히 봉인되었습니다. 주먹이 아닌 서늘한 계략과 피냄새 없는 청소로 경성의 밤을 집어삼킨 남자. 한국 주먹패 역사상 가장 이질적이고 위험했던 경계선 위의 포식자 하야시 혹은 선홍이라 불렸던 사내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토록 치밀하게 그림자 속에 숨어 경성을 조종했던 설계자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두십시오. 당신이 알고 있던 주먹의 역사가 뒤집힐 테니까요. 그 시절 경성은 거대한 도박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청계천을 경계로 위쪽은 홍마치라 불리는 일본인들의 화려한 네온사인 거리였고 아래쪽은 조선 상인들이 악착같이 버티던 종로였죠. 빛과 어둠이 공존하던 이 혼란스러운 판 위로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선홍. 평안북도 신의주 총구석에서 태어난 땡전 한 푼 없던 조선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굶주림 대신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운 야망이 사려 있었죠. 그는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주먹만 믿고 설치는 망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망치는 쓰다 버려지지만 망치를 쥐는 손은 영원히 남는 법이니까요. 그는 스스로 조선인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일본 야쿠자의 세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자 악마와의 첫 번째 거래였습니다. 당시 혼마치를 주름잡던 일본 낭인 조직들 사이에서 어린 하야시는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덩치 큰 형님들의 담뱃불을 붙여주고 구두를 닦으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는 항상 열려 있었고 머리는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누가 누구와 손을 잡았는지, 어느 조직의 자금줄이 어디서 새고 있는지, 경찰서장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는 마치 거미가 줄을 치듯 혼마치에 보이지 않는 정보망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혼마치 구역을 관리하던 중간 보스, 일명 독사라 불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성격이 불같고 아랫사람들을 짐삭상처럼 다루는 자였죠. 하야시는 직접 칼을 들고 덤비는 하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우아하고 조용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늦여름밤, 하야시는 독사가 즐겨 찾는 요정, 미리 잠입해 있었습니다. 독사가 거나하게 취해 기생글을 끼고 놀고 있을 때 하야시는 독사의 경쟁 조직에게 아주 은밀한 선물을 하나 보냈습니다. 바로 독사가 빼돌린 조직 자금 장부의 사본이었죠. 하야시가 한 일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그저 성냥 하나를 툭 던져놓고 불길이 번지는 것을 구경만 하면 됐습니다. 그날 밤 요정의 뒷골목에서는 짧고 굵은 비명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독사는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고 아무도 그의 행방을 묻지 않았습니다. 경찰조차 취객 간의 사소한 다툼 후 실종으로 서류를 덮어버렸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하야시는 조직의 오야붕, 눈에 들게 됩니다.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가장 골치 아픈 내부의 종기를 도려낸 솜씨. 오야붕은 이 젊은 청년에게서 자신과 같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짐승의 비린내가 아닌 냉철한 사업가의 향기를 말이죠. 하야시는 그렇게 조직의 브레인으로 승격되었고 혼마치의 실질적인 관리자가 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하야시가 혼마치를 장악하는 방식은 기존의 건달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다른 조직들이 상인들의 멱살을 잡고 보호비를 뜯어낼 때 하야시는 그들에게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가게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대신 수익의 일부를 우리와 공유하시죠.
경찰? 걱정 마십시오. 그들은 이미 우리 친구입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거절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거절한 가게는 며칠 뒤 쥐도 새도 모르게 불이 나거나 주인이 갑자기 건강상의 이유로 가게를 내놓고 사라지곤 했으니까요. 하야시는 폭력을 예술처럼 다뤘습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포를 심어주는 것. 그것이 하야시의 철학이었습니다. 하야시의 세력이 커지자 당연히 불만을 품은 내부의 적들도 생겨났습니다. 특히 정통 일본 혈통을 내세우며 조선인 출신인 하야시를 반쪽짜리라고 무시하던 간부들이 있었죠. 그들은 하야시를 제거하기 위한 모의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장소는 혼마치의 한 깊숙한 지하 찻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찻집의 주인조차 이미 하야시의 식구였다는 것을요. 운명의 날, 반대파 간부들이 모여 하야시를 어떻게 담글지 논의하고 있을 때 미닫이 문이 스르르 열리며 하야시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들이 병풍처럼 서 있었죠. 하야시는 놀란 기색 하나 없이 아주 정중하게 자리에 앉아 차를 한 잔 따랐습니다. 형님들, 날씨가 차갑습니다. 따뜻한 차 한잔 하시죠. 간부 중 하나가 투만으로 손을 가져가려던 찰나 하야시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두르면 취합니다. 그리고 차에는 이미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 순간 간부들은 자신들의 찻잔을 내려다보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물론 차에 독이 든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신 차는 곧 그들의 유언장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야시의 눈짓 한 번에 병풍처럼 서 있던 그림자들이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모셔라. 시끄러운 건 딱 질색이니까. 그날 지하 찻집에서는 그 어떤 소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몇 명의 건달들이 고향 앞으로 보내졌을 뿐입니다. 다음 날 혼마치에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하야시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 되는 세상. 그 누구도 그의 출신 성분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반쪽짜리 조선인이 아니라 혼마치의 밤을 지배하는 천황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하야시는 혼마치라는 거대한 거미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일본 경찰 고위 간부들과 형님 동생하며 골프를 치고 뒤로는 막대한 자금과 하얀 가루를 유통하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청계천 건너편 조선 상권의 심장부인 종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무시무시한 야성을 가진 한 마리의 호랑이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김두한. 훗날 하야시의 가장 큰 적이자 기묘한 우정을 나누게 될 남자가 말이죠. 콘마치의 늑대와 종로의 호랑이. 두 포식자가 마주치기 직전의 고요함. 이것은 피바람이 불기 전의 전조였습니다. 하야시는 과연 종로를 어떻게 집어삼키려 했을까요? 그리고 김두한은 이 교활한 설계자에 맞서 어떻게 주먹을 쥐었을까요? 다음 시간, 거미가 줄을 칠 때 혼마치의 제국에서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오릅니다. 혼마치 밤은 낮보다 화려했습니다. 지금의 명동 일대, 당시 조선에서 유일하게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재즈 선율이 흐르던 곳. 그 화려한 불빛 아래에는 하야시가 촘촘하게 짜놓은 거대한 거미줄이 도시 전체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일부에서 그가 조직의 머리를 차지했다면 2부에서는 그 머리로 어떻게 손과 발을 움직여 제국을 건설했는지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하야시는 단순한 주먹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식회사 야쿠자의 CEO였습니다.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항상 두 가지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표면적인 무역회사의 장부였고, 다른 하나는 그림자 속에서 거래되는 검은 돈의 흐름을 적은 비밀 장부였습니다. 하야시의 제국을 지탱하는 첫 번째 기둥은 바로 하얀 눈꽃이었습니다. 물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아닙니다. 중국 대륙에서 비밀리에 들여온 사람의 뇌를 녹이고 영혼을 갉아먹는 고슴도의 특효약. 당시 경성의 일본 고위 관료들과 돈 좀 있다는 한량들은 이 하얀 가루가 주는 몽롱한 환각 없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야시는 이 물건을 아주 은밀하고 고급스럽게 포장해서 유통했습니다. 그는 절대 길거리에서 싸구려처럼 팔지 않았습니다. 최고급 요정의 깊숙한 밀실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상자만이 조용히 주인을 찾아갔죠.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저들의 약점을 쥐는 겁니다. 하야시는 부하들에게 늘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고위 경찰 간부나 검사들이 이 하얀 눈꽃에 중독되는 순간 그들은 하야시를 잡으러 오는 사냥개가 아니라 하야시가 던져주는 먹이를 기다리는 애완견으로 전락했습니다. 경성 경찰서장이 하야시의 사무실을 제 집 드나들듯 하며 용돈을 받아 챙겼다는 건 당시 바닥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니까요. 법은 하야시의 거미줄에 걸린 파리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인재들의 영입이었습니다. 하야시는 조선인과 일본인, 국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실력과 충성심, 이 두 가지만 보았습니다. 본토에서 사고를 치고 도망쳐온 사무라이 낭인대, 유도 유단자대, 그리고 갈 곳 잃은 조선의 싸움꾼들이 하야시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조직을 군대처럼 운영했습니다. 하야시의 조직도에는 철저한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가장 밑바닥의 행동배원부터 중간 관리자인 오장, 그리고 하야시의 최측근인 참모들까지. 그들은 검은 양복을 맞춰 입고 하야시가 지나갈 때면 90도로 허리를 꺾어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잘 훈련된 도베르만 군단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야시의 통솔력이 빛을 발한 건 상과 벌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공을 세운 자에게는 집과 여자를 주저없이 안겨주었습니다. 반면 조직의 규율을 어기거나 배신을 꾀한 자에게는 자비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조직 자금을 관리하던 중간 간부 하나가 장부를 조작해 돈을 빼돌리다 걸린 적이 있습니다. 보통의 깡패들이라면 흠씬 두들겨 패고 손가락 하나 자르는 선에서 끝냈겠지만 하야시는 달랐습니다. 그는 배신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최고급 위스키를 한 잔 따라주며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고향이 그리운가 보군. 돈이 꽤 필요했나 봐. 사시나무 떨듯 떠는 부하에게 하야시는 웃으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가서 푹 쉬게. 아주 긴 휴가를 주는 거야. 그날 밤 그 간부는 검은 세단에 태워져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의 종착지는 인천 앞바다의 깊고 차가운 물속이었습니다. 발목에는 무거운 콘크리트 블록이라는 새 신발이 신겨버리되 신겨진 채 말이죠. 하야시의 휴가는 곧 영원한 잠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돌자 조직원들은 하야시의 그림자만 봐도 오금을 저렸고 배신이란 단어는 뇌리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렇게 내부를 단단히 다진 하야시는 홍마치를 완벽한 자신의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상권은 번창했고 경찰은 눈을 감았으며 조직은 강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더 넓은 사냥터뿐이었습니다. 하야시의 집무실 창문에서는
청계천 너머가 훤히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곳엔 낡고 지저분하지만 끈질긴 생명력이 꿈틀대는 조선인들의 거리, 종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미관이라는 극장을 거점으로 세력을 키우고 있는 젊은 사내 김두한이 있었죠. 하야시는 망원경으로 종로거리를 내려다보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곤 했습니다. 저쪽 동네에서 어린 호랑이 한 마리가 자라고 있다지? 그의 참모인 가미 소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냥 싹을 밟아버릴까요, 오야붕? 우리 애들 몇 명만 보내면 오늘 밤이라도 조용히 재울 수 있습니다. 하야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놔둬라. 너무 일찍 잡으면 재미가 없어. 호랑이는 가죽이 윤기가 흐를 때 잡아야 값어치가 나가는 법이야. 그리고 저 녀석이 덩치를 키워야 우리가 저것을 먹을 명분이 생기지 않겠나? 하야시는 김두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거미줄에 언젠가 걸려들 조금 힘이 센 풍뎅이 정도로 여겼던 겁니다. 그는 종로 상권이 김두한에 의해 통일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쪼개져 있는 땅을 하나하나 뺏는 것보다 통일된 땅을 한 입에 삼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야시의 무서움이었습니다. 그는 싸움을 즐기는 게 아니라 판 전체를 설계하는 전략가였던 겁니다. 하지만 하야시의 이 여유가 훗날 그의 목을 조여오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줄은 그 천재적인 두뇌로도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청계천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일본의 자본과 권력을 등에 업은 제국 혼마치와 맨주먹과 깡으로 뭉친 야성 종로, 두 세계의 충돌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늘은 두 개의 태양을 허락하지 않는 법. 어느 날 종로의 조선 상인들이 혼마치 구역으로 넘어와 장사를 하려다 하야시 부하들에게 짐짝처럼 내던져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야시가 종로를 향해 던진 아주 노골적인 초대장이었습니다. 건너오지 마라. 선을 넘는 순간 그 발목을 자를 것이다. 침묵하던 거미가 드디어 동미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종로의 호랑이 김두한은 이 도발에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하야시가 쳐놓은 촘촘한 덫을 그는 힘으로 찍고다 나올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 두 마리 호랑이가 한 우물을 마실 때에서 역사에 기록된 첫 번째 충돌, 그 숨막히는 대치 상황이 펼쳐집니다. 청계천 수표교. 그 낡은 돌다리는 단순한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습니다. 다리 이쪽은 굶주린 조선인들의 악다구니가 들끓는 종로, 다리 저쪽은 엔화 지폐 냄새와 형수 냄새가 진동하는 하야시의 혼마치. 두 세계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었지만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사소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쟁은 아주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는 법이죠. 종로의 조선 상인들이 더 좋은 물건을 구하기 위해 혹은 일본 손님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 아름아름 혼마치 구역으로 넘어갔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하야시 산하의 중간 보스들은 이것을 영역 침범으로 간주했습니다. 조선 놈들 발냄새가 나면 우리 쪽 손님들 비위가 상한다잖아. 하야시의 무기나에 혼마치 깡패들은 넘어온 조선 상인들의 좌판을 뒤엎고 물건을 청계천 똥물에 처박았습니다. 상인들이 피를 흘리며 김두한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을 때 종로의 공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였죠. 김두한은 즉시 부하들을 이끌고 수표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작정 다리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하야시 역시 종로 패거리가 움직였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최정예 부대를 수표교 반대편에 배치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표교 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리 한가운데를 비워두고 양쪽 제방에 수십 명의 사내들이 도열했습니다. 한쪽은 흰옷에 집신을 신은 조선의 주먹들, 반대쪽은 검은 양복에 가죽구두를 신은 일본의 야쿠자들, 그리고 그 중심에 마침내 두 우두머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색 더블 브레스트 정장을 입고 중절모를 비스듬히 눌러쓴 하야시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마치 산책을 나온 귀족처럼 여유로웠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두루마기를 휘날리며 김두한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맹수 그 자체였죠. 두 사람은 다리 한가운데서 멈춰 섰습니다. 거리는 불과 3걸음.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웠지만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서 있는 듯했습니다. 먼저 입을 뗀 건 하야시였습니다. 그는 품에서 은제 담배 케이스를 꺼내 천천히 담배를 한 대 물었습니다. 불을 붙이지 않은 채 김두한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죠. 유창하지만 묘하게 이질적인 억양의 한국말이었습니다. 김두한 오야붕이라고 했던가. 소문은 익히 들었어. 종로 바닥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했다지. 김두한은 하야시의 눈을 피하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청소는 내 구역에서나 하는 거요. 남의 구역에 쓰레기를 던지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소? 하야시는 피식 웃으며 라이터를 켰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예의라, 우리 쪽 물이 흐려지면 정화 작업을 하는 게 순리 아니겠소. 경계선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당신네 사람들이 자꾸 선을 넘으면 내 아이들이 좀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점잖은 충고를 가장한 섬뜩한 협박이었습니다.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여기는 내 구역이다. 까불면 죽는다는 뜻이었죠. 김두한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하야시의 면상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하야시의 뒤에는 수많은 경찰과 헌병대가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먹을 섞으면 그것은 깡패 싸움이 아니라 내란이 되어버릴 터였습니다. 하야시는 바로 그 점을 이용해 김두한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었죠. 하야시, 잘 들으시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사람은 오고 가는 법이오. 길을 막으면 둑이 터지는 수가 있어. 우리 상인들 건드리지 마시오. 이건 부탁이 아니라 경고요. 김두한의 묵직한 한 방에 하야시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담배 연기를 김두한의 얼굴 쪽으로 길게 내뿜었습니다. 둑이 터지면 흙탕물에 휩쓸려가는 건 쥐새끼들이지. 호랑이는 물을 무서워한다던데 조심하는 게 좋을 거요. 오늘은 날이 좋으니 이쯤에서 차나 한잔하고 헤어집시다. 하지만 다음번에 볼 때는 차 대신 다른 걸 대접해야 할지도 모르겠군. 하야시는 그 말을 남기고 미련 없이 등을 돌려 자신의 구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일제히 뒤를 돌아 절도 있게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무시이자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김두한은 멀어지는 하야시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싸움에서는 지지 않았지만 기세 싸움에서는 밀린 듯한 불쾌한 기분. 하야시는 싸우지 않고도 상대를 압박하는 법을 알고 있는 고단수였습니다. 이날의 만남은 겉으로는 아무 일 없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습니다. 하야시는 돌아오자마자 참모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펼쳐놓고 종로로 들어가는 모든 보급로와 상권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칼로만 하는 게 아니다.
놈들의 밥줄을 끊어라. 하야시의 지시는 잔인하고 치밀했습니다. 그는 종로 상인들에게 물건을 대주는 도매상들을 협박해 공급을 중단시켰고 김두한의 자금줄을 하나 둘씩 말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종로 바닥에 서서히 북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상인들은 굶주리기 시작했고 불만은 김두한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야시는 김두한이 제풀에 지쳐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이성을 잃고 무모하게 덤벼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하야시의 승리였습니다. 그는 따뜻한 방 안에서 사케를 마시며 서서히 조여드는 올가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야시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것. 하물며 상대는 쥐가 아니라 상처 입은 호랑이였습니다. 김두한과 그의 부하들은 굶주림 속에서도 눈빛만은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들이받자. 종로의 깊은 밤, 김두한의 결단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말로 하는 외교는 끝났습니다. 몸으로 부딪혀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결전의 장소, 그곳은 바로 경성 최고의 공원이라 불리던 장충단 공원이었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그 아름다운 공원은 붉음드록 피와 빗물로 귀범벅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조선 주먹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처절했던 전투. 수많은 사내들이 돌아오지 못할 여행을 떠나게 될 그날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 장충단 공원의 혈투, 유령들의 연회에서 그 처절한 싸움의 현장을 생생하게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심호흡을 하십시오. 하늘도 무언가 알고 있었던 걸까요? 결전의 날 아침, 경성 하늘은 잿빛으로 낮게 깔려 있었고 비릿한 안개가 장충단 공원을 유령의 숲처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자존심과 일본의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피할 수 없는 외나무다리 승부였죠. 하야시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는 김두한이 움직일 것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종로의 밥줄을 끊었으니 굶주린 짐승이 튀어나오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으니까요. 하야시는 이번 기회에 종로 패거리를 아예 뿌리 뽑아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쓰레기는 한 번에 태워야 냄새가 덜 나는 법이지. 하야시의 명령하에 혼마치의 정예 멤버들이 장충단 공원으로 집결했습니다. 유도 유단자, 검도 고단자, 그리고 일본 본토에서 건너온 살기 등등한 낭인들까지. 그들의 손에는 목검, 쇠파이프, 그리고 옷 속에 숨긴 날카로운 단도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야시는 직접 싸움판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정자의 자리를 잡고 마치 장기판을 내려다보는 신선처럼 차가운 눈으로 전장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충직한 참모 가미 소리가 묵묵히 서 있었죠. 오후 2시, 안개를 뚫고 저벅저벅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두한과 그의 별동대였습니다. 숫자는 하야시 쪽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거의 2대1, 아니 3대1에 가까운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종로 주먹들의 눈에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묻어버려. 하야시의 손가락 하나가 까딱하자 혼마치 쪽에서 거대한 함성과 함께 검은 파도가 밀려들었습니다. 동시에 김두한 쪽에서도 와 하는 짐승 같은 포효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공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둔탁한 타격은, 뼈가 부러지는 소리, 비명 소리가 안개 속에 뒤섞였습니다.
하야시의 부하들은 기술이 좋았습니다. 유도 기술로 상대를 매다꽂고 검도 스텝으로 치고 빠지며 종로 주먹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렸습니다. 초반의 형세는 완전히 하야시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하야시는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싱겁군. 역시 야생 짐승은 훈련된 사냥개를 이길 수 없어. 하지만 그가 차를 한 모금 삼키기도 전에 전황이 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쓰러졌던 종로 주먹들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머리가 터져 피가 얼굴을 뒤덮고 팔이 부러져 덜렁거리는 상태에서도 그들은 좀비처럼 다시 일어나 일본 깡패들의 바짓가랑이를 물어뜯고 박치기를 해댔습니다. 기술?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저 악과 깡, 죽여도 죽지 않는 끈질김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두한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전쟁터의 귀신 아수라 같았습니다. 하야시의 행동대장급 간부들이 덤벼들었지만 김두한의 발차기 한 방에 추풍낙엽처럼 날아갔습니다. 김두한이 길을 뚫으면 그 뒤를 신마적, 문영철 같은 장사들이 따르며 하야시의 진영을 유린했습니다. 저놈, 인간이 아니군. 하야시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계산에 조선인의 도끼라는 변수는 들어있지 않았던 겁니다. 하야시 쪽 조직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압도하고 있는데 상대가 쓰러지지 않으니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퍼져나갔고 혼마치 주먹들의 대열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냄새를 씻어내려는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빗물은 곧 붉게 물들어 바닥을 흘렀습니다. 진흙탕 싸움이 되자 정교한 기술을 쓰는 일본 쪽보다는 막싸움에 능한 조선 쪽이 훨씬 유리해졌습니다. 김도한이 마침내 공격의 공세를 중단시켰습니다. 안 되겠다. 너네가 더 큰 짓을 할 거야. 신유리해졌습니다. 김두한이 마침내 혼마치 진영의 중앙을 뚫고 하야시가 있는 언덕 쪽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하야시, 내려와라. 네 놈들이 자랑하는 사무라이 정신이 고작 이거냐? 하야시는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빗소리를 뚫고 울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처음으로 분노와 담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직접 내려가 싸운다면 이길 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상처라도 입거나 흙탕물에 뒹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혼마치의 황제로서 쌓아온 권위에 치명적인 오점이 될 것입니다. 하야시는 냉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철수해라. 가미소리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오야붕,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희가 투입되면 내 말 안 들리나? 철수시키라고. 개싸움에 말려들어 진흙을 뒤집어 쓰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하야시는 패배를 인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손절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훗날을 도모하기 위한 뼈아픈 후퇴였죠. 나팔 소리와 함께 하야시의 부하들이 부상자들을 챙겨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남겨진 장충당 공원에는 비에 젖은 승리자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김두한과 종로 주먹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생존의 확인이었습니다. 하야시는 검은 세단 뒷좌석에 앉아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공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전투에서는 졌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김두한,
니놈에게 빚을 하나 졌군. 아주 비싼 이자를 쳐서 받아주마. 그날 밤 하야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판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주먹으로 안 된다면 정치를 이용하면 됩니다. 힘으로 꺾을 수 없다면 손을 잡고 친구인 척하며 등 뒤에서 칼을 꽂으면 됩니다. 장충당 공원의 패배는 하야시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를 더 무서운 괴물로 진화시켰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조폭 두목이 아니라 정치와 권력을 주무르는 어둠의 정치가로 변모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끝나고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적과의 동침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야시가 김두한에게 내민 손, 그 손에 들린 것은 악수의 청함일까요? 아니면 독이 묻은 단도일까요? 다음 시간에서 적과 아군의 경계가 무너지는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충당 공원의 흙탕물 싸움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김두한이 일본 야쿠자를 맨주먹으로 쫓아냈다며 환호했지만 승리감에 도취된 종로와 달리 혼마치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의 중심, 하야시의 집무실에서는 의외로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패배한 장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하야시는 평온했습니다. 그는 깨진 찻잔 대신 더 고급스러운 크리스털 잔에 위스키를 채우며 벽에 걸린 지도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힘으로 누를 수 없는 상대라면 끌어안아 질식시키는 것도 방법이지. 하야시는 깨달았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전황이 일본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첩보가 어둠의 경로를 통해 들어오고 있었죠. 일본 제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음을 눈치 빠른 하야시는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선인들과 끝까지 피를 보는 것은 자멸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전략을 180도 수정했습니다. 김두한은 이제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이용해야 할 방패가 된 것입니다. 며칠 뒤 종로 우미관으로 하야시의 전령이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또다시 선전포고일 거라 생각하며 긴장했지만 전령이 내민 것은 정중하게 적힌 초대장이었습니다. 지난번의 결례를 사과하고 싶소. 정식으로 형제의 연을 맺고 싶으니 혼마치로 와주시오. 김두한의 부하들은 함정이라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꼴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김두한은 묘하게도 하야시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역시 하야시라는 인물이 적으로 두기엔 너무나 까다롭고 또 배울 점이 있는 거물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일까요? 결국 두 거물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살기등등한 다리 위가 아니라 최고급 요정의 은밀한 방이었습니다. 하야시는 김두한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술을 따르며 자신을 낮췄습니다. 김두한 오야붕, 당신이 이겼소. 조선 사내들의 기계에 내가 졌습니다. 하야시의 사과는 연기였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내민 당근이었습니다. 하야시는 종로 상권을 인정하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대신 경성 전체의 치안을 위해 서로 협력하자고 제안했죠. 겉으로는 평화협정이었지만 속뜻은 내 밥그릇을 지켜줄 테니 너도 내 뒤를 좀 봐달라는 교묘한 보험가입이었습니다. 김두한은 하야시를 형님으로 대우해주기로 했습니다. 비록 적이었지만 패배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손을 내미는 대인배적인 모습.
물론 연출된 것이었지만 마음이 움직였던 겁니다. 그렇게 어제의 적이 오늘의 의형제가 되는 기묘하고도 위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홍마치 내부에서 또 다른 피바람을 불러왔습니다. 하야시의 직속 부하들 중 특히 일본 본토 출신의 골수 야쿠자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조선놈에게 머리를 숙이다니. 하야시 오야붕은 늙었다. 이제 우리가 나설 때다. 그들은 하야시를 몰아내고 다시 종로를 침공할 쿠데타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야시가 어떤 인물인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늙은 사자가 아니라 발톱을 숨긴 채 자는 척하는 사자였다는 것을요. 쿠데타 모의가 있었던 그날 밤, 하야시는 평소처럼 일찍 잠자리에 드는 척했습니다. 반란 세력이 무기를 들고 하야시의 침소로 들이닥쳤을 때 이불 속에는 베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찾는 사람이 나인가?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야시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일본도가 들려 있었고 그 뒤로 충성스러운 친위대가 그림자처럼 나타났습니다. 주인을 무는 개는 된장 바를 자격도 없다. 그날 밤 홍마치의 뒷골목은 유난히 조용했지만 하수구에는 붉은 물이 흘렀습니다. 하야시는 반란을 주도한 간부들을 직접 정리했습니다.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배신자들을 박스에 포장하여 트럭에 실어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야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김두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우님, 어제 청소를 좀 하느라 시끄러웠지? 별일 아니네. 집안에 쥐가 좀 들어와서 잡았을 뿐이야. 하야시는 이렇게 내부의 불만 세력을 잠재우고 김두한과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 악마의 동맹 덕분에 하야시는 전쟁 말기의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재산과 지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김두한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있었기에 조선인들의 반일 감정이나 테러 위협에서 한 발 비껴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는 법. 1945년 운명의 시계바늘이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너머에서 불어오는 거대한 태풍.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두 개의 태양. 그것은 하야시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모래성을 단숨에 쓸어버릴 파도였습니다. 일제가 패망한다면 친일파, 그것도 야쿠자의 거두였던 하야시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본으로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남아 심판을 기다릴 것인가. 하야시는 텅 빈 집무실에서 마지막 담배를 피우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성거리에 태극기가 휘날릴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재미있는 연극이었어. 하지만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군. 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과연 하야시는 그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아우 김두한은 해방된 조국에서 형님이라 불렀던 그를 어떻게 대할까요? 다음 시간 1945년 그리고 거대한 폭풍에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한 남자의 최후의 도주극이 시작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천황의 떨리는 목소리. 짐은 제국정부로 하여금. 그 방송은 조선인들에게는 광복의 팡파르였지만 하야시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경성거리는 순식간에 만세 소리와 태극기의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억눌려왔던 분노가 터져나오며
사람들은 친일파와 일본인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혼마치의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어제까지 하야시에게 굽실거리던 경찰들은 제 살 길을 찾아 도망쳤고 조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야시의 호화로운 저택 앞에도 몽둥이와 횃불을 든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야시를 끌어내라! 친일파 우두머리를 처단하자! 하야시는 텅 빈 저택의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성난 파도 소리. 그는 이미 짐을 다 챙겨둔 상태였습니다. 금괴와 현금이 가득 든 가방 2개. 하지만 나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정문은 이미 뚫리기 직전이었고 뒷문도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천하의 하야시도 여기선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치욕스럽게 잡혀서 돌에 맞아 죽느니 스스로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차가운 총구를 관자놀이에 갖다 대는 순간 쾅! 육중한 현관문이 부서지며 누군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하야시는 방아쇠를 당기려다 멈칫했습니다. 들어온 것은 성난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형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두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종로 주먹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야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김두한? 자네가 여길 왜... 나를 죽이러 왔나? 김두한은 씩 웃으며 하야시의 손에서 권총을 뺏어 들었습니다. 죽이는 건 나중 일이고 일단 살려는 넣어야 빚을 받을 거 아닙니까? 형님은 내 구역 사람이요.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밖에서는 김두한 오야붐이다. 대한독립단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두한이 직접 나서서 군중들을 진정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자는 내가 데려가서 죗값을 묻겠습니다. 우리 손 더럽히지 말고 길을 터주시오. 군중들은 김두한의 말에 주춤하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야시는 김두한의 부축을 받으며 자신의 제국이었던 혼마치를 걸어서 빠져나갔습니다. 굴욕적이었지만 동시에 기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키우려 했던 호랑이가 결국 자신을 잡아먹는 대신 등 뒤를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김두한은 하야시를 안전한 은신처로 빼돌렸습니다. 형님, 이제 일본으로 가시오. 여기 있으면 형님은 죽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트럭을 준비해뒀소. 하야시는 김두한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왜 나를 살려주지? 나는 너희 민족의 피를 빤 거머리인데. 거머리라도 내 형님이었소. 그리고 사내 대장부끼리의 약속은 나라가 바뀌어도 지키는 법이요. 그날 밤 하야시는 야채를 싣고 부산으로 가는 낡은 트럭 짐칸에 몸을 실었습니다. 양복 대신 허름한 노동자의 옷을 입고 중절모를 깊게 눌러쓴 채 덜컹거리는 트럭 안에서 그는 멀어지는 서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돈, 권력, 명예,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초라한 목숨 하나와 적이었던 동생이 건네준 주먹밥 몇 덩이뿐. 부산항에 도착한 하야시는 일본으로 가는 밀항선, 일명 고기잡이 배에 올랐습니다. 파도가 높게 치는 캄캄한 밤바다. 배가 항구를 떠날 때 하야시는 갑판에 서서 한반도 쪽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히 나의 경성. 그리고 고맙다, 김두한. 그것은 악마가 흘린 처음이자 마지막 눈물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가 된 혼마치의 잔해와 그가 남긴 주먹 3개의 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짓궂습니다. 하야시가 그렇게 영원히 사라졌다면 전설로 끝났겠지만 그는 끈질기게 살아남아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비록 예전 같은 절대 권력자는 아니었지만 원로로서 그리고 마쿠의 조정자로서 화려했던 제국의 몰락 그리고 초라한 도망자. 이것이 악당의 말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생존의 시작일까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영광과 치욕을 뒤로하고 한 명의 노인으로 돌아간 하야시의 쓸쓸한 뒷모습.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시간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깊은 물속에는 폭풍이 집어삼킨 난파선들이 가라앉아 있죠. 하야시, 선홍이라는 이름의 사내가 남긴 흔적도 그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사라진 듯 보였지만 대한민국의 어둠 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가 설계한 시스템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1950년대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 위에서 새로운 주먹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재, 이마수 같은 정치 깡패들이 득세하던 시절, 사람들은 그 화려한 악당들에게 주목했지만 정작 그 바닥의 원로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조직의 룰을 처음 만든 설계자가 누구였는지를 말이죠. 일본으로 도피했던 하야시는 훗날 조용히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마치의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름한 도포를 입고 낙원동 뒷골목 기원에서 바둑이나 드는 힘없는 노인일 뿐이었죠. 젊은 건달들이 어깨를 부딪히고 욕설을 내뱉어도 그는 그저 허허 웃으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젊은 친구들 혈기가 좋구먼. 다치지 말게나. 그의 눈빛에서 살기는 사라졌지만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아무도 읽을 수 없는 심연이 있었습니다. 가끔 옛 부하들이나 그의 정체를 아는 거물급 인사들이 찾아와 그에게 인사를 올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야시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네. 유령한테 절을 해서 무엇하나. 그는 철저하게 은둔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도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세월이라는 적 앞에서의 한복이었을까요? 하야시의 가장 큰 라이벌이자 의형제였던 김두한이 국회에 오물을 투척하고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다가 1972년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야시는 말없이 소주 한 병을 들고 김두한의 묘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는 무덤 앞에 앉아 술을 따르며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두한아우, 자네는 너무 뜨겁게 살았어. 불꽃은 화려하지만 죄를 남기지. 나처럼 그저 차갑게 식은 돌멩이로 남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몰라. 그것은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자 동시에 승리자의 여유였습니다. 결국 끝까지 살아남아 숨을 쉬는 자가 강한 자라는 비정한 생존 논리를 그는 몸소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야시가 남긴 유산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의 조직폭력배들이 입는 검은 양복, 90도로 꺾는 인사법, 형님을 모시는 절대복종의 위계질서, 그리고 지역형으로 운영되는 자금 관리. 이 모든 깡패의 교과서가 바로 하야시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조선의 낭만적인 주먹 시대는 가고 하야시가 심어놓은 냉혹한 비즈니스 주먹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는 노년의 병석에 누워서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문턱까지 찾아온 순간 그는 곁을 지키던 며느리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인생은 길고 지루한 도박판이었다. 나는 잃은 것도 많지만
따기도 많이 땄지. 이제 판돈을 챙겨서 일어날 시간이다. 그렇게 하야시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경성을 호령하던 제왕의 죽음치고는 너무나 쓸쓸하고 평범한 마침표였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이름 모를 거구의 사내들이 검은 양복을 입고 끝도 없이 조문을 왔지만 정작 하야시의 영정사진은 그 모든 것을 비웃듯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야시 혹은 선홍, 그는 경계선에 선 남자였습니다. 조선인이면서 일본인이었고 깡패이면서 사업가였으며 적이면서 친구였습니다. 그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익과 생존이라는 두 가지 잣대로 세상을 재단했죠. 누군가는 그를 민족의 반역자라 욕하고 누군가는 시대를 앞서간 천재적인 전략가라 평가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가 없었다면 경성의 밤거리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거라는 점입니다. 어둠이 내린 서울의 거리를 걸을 때 문득 네온사인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진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화려한 불빛의 그림자 속에 여전히 하야시가 남긴 차가운 숨결이 서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영웅 뒤에는 항상 매력적인 악당이 있는 법. 하야시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는 그 시대의 또 다른 얼굴을 보았습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차가운 느와르 극장의 다음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여러분이 알고 싶은 어둠의 제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언제나 그들의 봉인된 기록을 뜯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위험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밤도 안전한 귀가하시길 빕니다.